안녕하세요. 배드민턴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나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상가일중학교 체육교사 박은경입니다. 네, 앞서 이동규 선생님께서 70장 무려 70장의 PPT를 순식간에 샥샥 넘기셨는데 저도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30장 정도 되는데 완전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 앞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도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들이 참 많다라고 여겼고요. 그리고 저를 어, 조정현 쌤하고 또 이렇게 같은 위치로 말씀해주셔서 과찬이셨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배드민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유튜버가 되는 게 가장 희망 직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1학기를 마치고 수업을 마치고 번뜩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새롭게 도전하는 수업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오늘 수업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배드민턴 수업을 계속 저는 이제 1년 동안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학기 때 역시나 평상시에 왜 계속 항상 해왔던 듯이 기술 중심의 기능 중심, 경기 중심의 배드민턴 수업을 계획을 했고 그 와중에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참여할까를 그 와중에도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이 쓰고 막 필사도 시키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퀴즈도 내고 다양한 방법을 해서 평가를 딱 했더니 항상 내는 평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거. 뭐 이번에 제가 한번 셔틀콕의 특징을 한번 새롭게 넣어봤지만 배드민턴 폴트 너무 중요하잖아요. 서비스의 규칙. 네. 그 다음 서비스, 복식 서비스 구역과 단식 서비스 구역. 너무 중요한, 배드민턴 하면 너무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잘 맞출 줄 알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1번 문제는 반타작. 100% 중에, 100명 중에 한 50명 또는 70명. 이렇게 70% 했지만,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는 좀 저의 생각을 좀 이렇게 깼던 분석 자료였어요.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비스 폴트 2가지인데요. 3학년 학생들도 사실은 2학년 때 배드민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배드민턴 수업을 선택을 해서 와서 저랑 같이 수업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은 이미 배드민턴 폴트에 대한 경기도 해보고 시험도 해보고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3학년들은 한 30% 맞추긴 했지만 2학년들은 처음 배웠던 거라 그런지 6%, 10%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3번 문제였어요. 서비스, 복식 서비스 구역, 단식 서비스 구역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 이 3학년도 분명히 작년에도 수업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10%도 안 되는 이런 정답률을 분석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변별력이 뛰어난 시험 문제였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조금 성찰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수업이라 하면, 체육 수업이라 하면, 여전히 지식 또는 기능 중심의 수업을 내가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학교 안의 세상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교사가 가르쳐줘야 학생들이 배운다는 이 생각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아까도 보셨듯이 잘하는 아이들과 이걸 잘 모르는 아이들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탐구 협력적 문제 해결 또는 학교 밖 온라인 세상, 그리고 배드민턴 하면 생활체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 안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아닌 정말 생활체육으로서의 궁금한 거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융복합적인 그런 수업. 그리고 교사가 가르쳐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걸 직접 찾고 선별하고 분석하고 만들고 평가하고 성찰해보는 이런 수업. 그리고 잘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못하는 아이들도 같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 이런 수업이 앞으로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세대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를 한번 봤어요. 저희 아들도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봅니다. TV도 안 봐요, 요즘 애들은요. 어른들만 TV 보죠. 하루 종일 유튜브만 봐요. 결국은 우리 아이 세대들은요, 이미 디지털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이미 네이티브 세대로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미 원격 수업으로 올해 전면 실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수업의 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디지털 범죄 또는 윤리성 논란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역시나 핸드폰을 굉장히, 그 유튜브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리에이터를 선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계속 유튜브 채널만 보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개발자가 되고 창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와중에 제가 교실이 없는 시대라 가 온다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에 도전 기반 학습이 나오더라고요. 챌린지 베이직 러닝이라는 이 도전 기반 학습의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거야. 2학기 때 이 수업을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아이디어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찾기 시작했죠. 논문을 찾는 이유는 저도 처음 시작해보잖아요. 저도 처음 시도해보잖아요. 이 수업에 대해서 이 수업을 그 전에 경험하신 분이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학문적인 학문화 시켜놓은 문서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 아, 먼저 경험하신 분을 경험을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수업을 설계한다면 좀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찾기 시작했고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내놓은 이 도전 기반 학습을 하시고 이 논문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그걸 참고를 해봤습니다. 이 도전 기반 학습의 특징을 보면서 제가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그러니까 하재우 선생님이 교사가 영상을 콘텐츠 만드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막 2학기 때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전혀 콘텐츠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과제를 도전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이미 온라인 원격 수업이 전면화됐기 때문에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이제 갖춰졌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기술을 사용하고, 또 아이들이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진짜 생산자, 창작자가 되는 것을 한번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실행해보는 이 도전 기반 학습의 특징을 딱 보면서 나는 배드민턴 콘텐츠를 내가 제작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게 하는 수업을 설계해 보겠다라는 제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기반 학습 수업 설계, 이 학술 논문에 기반으로 해서 6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6단계를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을 그에 맞춰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드민턴의 지식을 한번 탐색해 보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그 지식에 따른 콘텐츠들을 아이들이 직접 찾고요. 그리고 그 찾은 콘텐츠를 계속 분석해 보고, 그리고 그 분석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설계를 해서, 그런데 그 중에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윤리성, 이런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아이들이 올바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드민턴 콘텐츠 설계 단계 전에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콘텐츠를 제작을 했으면 그걸 직접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상갈중학교가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제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다양한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직접 보고 그리고 선풀까지 달아주는 이 큰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설계를 해봤습니다. 이건 1년 과정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체육생님 3분, 2분이거든요. 저 포함해 3분. 그 축구, 농구, 배드민턴 이 3종목을 가지고 배드민턴 수업을 이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함께 준비했고요. 가장 기본 틀은 줌이에요. 그래서 만남은 무조건 줌으로 만나고요. 그리고 과제 제시나 과제 받는 도구는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게 기본 도구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제에 따라서 스프레드시트라든지 패들렛, 프리젠테이션, 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도구로 마련을 했고요. 1차시부터 24차시로 나와 있지만 실제 저는 한 30차시 정도 운영을 했고요. 저는 블록 수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수업이기 때문에 15차시, 그래서 30차시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평가를 같이 설계했어요. 평가 설계는 수업 설계다. 그래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정말 학습을 위한 평가가 되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수업의 흐름과 이 평가가 같이 설계되었을 때 교수평 일체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장평가라고 얘기도 하고 과정중심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평가에 대한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의 설계는 바로 내 수업 설계하면서 평가 설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 설계하는 그 단계마다 어떻게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수업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할 걸지를 같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식 활용인데 이때 교과서 내만 살피지 말고요. 온라인 세상을 좀 그 교과서를 좀 벗어나서 온라인 세상도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내 주변도. 그래서 교과서 외적인 지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콘텐츠를 분석할 때요. 어떤 요소로 분석을 해야 되나 이런 중심 요소 기준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유익한지 나한테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흥미로운지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렇게 4가지 요소를 제가 기준을 정해서 아이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저작권, 개인보호 그리고 특히 콘텐츠 윤리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 방향을 세워보고 직접 실천해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요. 실천해보는 그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4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고요. 그리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면서 아이들이 직접 제작하고 실제 적용하고 하는 단계로 평가를 설계해 봤습니다. 4가지 크게 큰 테마로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교과 지식을 넘어서서 생활 내 삶을 한번 함께 탐색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학생이 직접 배움을 찾고 선별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3번째로는 교과 중심에서 좀 탈피해서 디지털 시민성 이런 융복합적인 성장도 같이 기반으로 하는 수업 또 설계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아이들이 설계해보고 그다음에 함께 같이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거를 탑재해 업로드시키고 이런 과정을 창작의 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첫 번째 교과서 지식을 넘어서 생활 중심의 탐색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첫 시간에 배드민턴대 관련된 교과서를 펼치라고 했어요. 줌으로요.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마인드맵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1학기 때 만다라트 플랜 표를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다라트 플랜 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상으로 아이들한테 구글 클래스룸에 만다라트 표를 사본 제출하기를 했고 아이들이 소회실에 들어가서 교과서를 펼치고 네 함께 이 마인드맵을 함께 공동 작업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를 보시면 역시나 굉장히 기능 중심 또는 지식 중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과서 내용들이요. 대부분이요. 네. 그리고 이때 이제 교사는 빈칸 채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사실은 잘하는 아기 그 단어마다 그의 의미보다는 오히려 빈칸 채우기에 막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잘하는 아이들이 막 채워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협력적으로 함께 할까라는 그런 방법을 교사가 조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2부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이젠 교과서를 좀 벗어나자. 교과서를 벗어나고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과서 외적인 배드민턴과 관련된 한번 주제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대한 주제를 찾아보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주제는 3가지입니다. 필수 주제인데요. 에티켓, 관련 직업, 그리고 우리 동네 배드민턴은 필수 과제로 제시를 했어요. 우리 동네 배드민턴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더니 아이들이 우리 학교 또는 내가 사는 공간 주변에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배드민턴장이 있었어를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사실도 같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라켓이라든지 유명한 선수, 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우리 동네의 동호회라든지 생활체육 동호회, 그다음에 관련 작품들, 그리고 유명한 대회도 있지만 우리 그 생활체육 대회도 많거든요. 그런 대회들까지 아이들이 찾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교사가 어떻게 의도를 하느냐, 끌어내느냐는 교사가 키워드를 어떻게 제시하고 사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쪽 방향으로 생각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네. 역시 그래서 아이들한테 쓸 때 너네들은 어떤 콘텐츠를 제작해 볼래? 라고 제안했을 때 아이들이 우리 동네 근처에 배드민턴장을 찾아가 보겠다. 얼마나 배드민턴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해보겠다. 가격별 배드민턴 라켓 저렴한 거 또는 고가의 배드민턴 라켓을 한번 비교해 보겠다. 깃털 셔틀콕하고 플라스틱 셔틀콕을 비교해 보겠다. 배드민턴 활을 한번 주제를 정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정말 그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직접 내가 생활 삶에서의 궁금한 점들을 아이들이 주제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선정한 주제예요. 35개 팀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주제들은요. 제가 10년 동안 배드민턴을 가르쳤는데 한 번도 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배움을 찾아보라고 했더니 또 그쪽 방향으로 교사가 이렇게 끌었더니 아이들이 교과서 바깥에 내 삶과 연계된 또 다른 배드민턴과 관련된 확장된 주제를 선택하고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직접 배움을 찾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드민턴에 대한 주제를 많이 탐색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별로 자기들이 탐색한 주제를 뭘 할 것인지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주제를 컨텐츠를 찾으라고 했어요. 관련 컨텐츠들을. 그럼 관련 컨텐츠를 찾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적절하겠어를 선별한 걸 이 패들렛에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이 이주연 학생 같은 경우는 직업인데 주제가 그런데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에 대한 직업의 컨텐츠를 찾는 거죠. 유튜브 컨텐츠로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올려놓고요. 그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사가 어떻게 발문을 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4가지 요소를 줬어요. 하나는 유익성, 얼마나 유익한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하나는 개별성, 수준에 적절한가. 그 흥미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렇게 세 가지를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자기 걸 분석을 했으면 다른 친구들 거 영상을 보고 찾아놓은 영상들을 보고 내가 찾은 영상과 다른 친구들이 찾은 영상을 비교 분석해 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원래는 팀이 모여서 함께 배드민턴 콘텐츠를 제작할 거지만 그 전에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해 놓고 모인다면 훨씬 아이들이 빠르게 협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까지 배드민턴 콘텐츠를 분석했어. 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래?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을 발표하게 했고 찍게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바로 발표 영상으로 수행평가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시민성 교육까지 같이 연결을 했는데요.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윤리성, 그리고 마침 학생자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연결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교사가 어떻게 발문을 제시하느냐, 네, 그리고 학생들은 직접 자기가 선택한 주제를 찾고 또 아까랑 같이 마찬가지로 찾고 선별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모두별로 모여서 자기가 정리한 내용을 같이 얘기하면서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가 컨텐츠를 직접 만들 때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실천 방안으로 할 건지 실천 방안까지 모색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같이 함께 공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도 왔어요. 이 중간에. 그래서 오프로 온 애들은 제가 그 패들렛의 내용을 다 받아서 아이들한테 나눠줬고 그 안에서 이제 오프 활동으로 실천 방안을 직접 세우고 발표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논술형 평가랑도 연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활동했던 거 그대로 시험지에 제출했어요. 개념, 그리고 고려할 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지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컨텐츠를 사용한다면 앞으로 나의 어떤 다짐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문제를 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들이 인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권. 네, 인권이라는 단어를 쓰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존재성, 공동체. 네,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영역까지도 함께 확장돼서 아이들이 인식을 하고, 작성을 했다라는 거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고, 아이들이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그 컨텐츠 길을, 이제 창작의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요. 순서는 설계안을 작성하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제작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풀 달기, 그 다음에 소감문으로서 성찰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설계안을 작성을 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모둠으로 모여서 우리 모둠에서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주제도 정하고,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유익성, 제작 방법, 디지털 시민성을 했잖아요. 실천 약속, 실제 우리가 이걸 제작하면서 실천할 약속도 정하게 했고 역할도 정하게 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용품, 가성비 좋은 용품이래요. 그런데 왜 그랬더니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컨텐츠 제작 설계를 했고요. 역시나 아이들의 사고가 모둠만에 한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체 발표를 통해서 다른 모둠의 아이디어를 함께 보고 동료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꼭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설계안만 작성하고 컨텐츠 제작을 하면 아이들이 실제 굉장히 어려워요, 해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좀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썸네일, 씬 하나,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도 그리지만 설명하기도 했고, 그 다음 대본도 작성하게 했고, 사운드 효과, 그 다음 역할도 나누게 했는데요. 이거 할 때 주의점을 좀 줬습니다, 고려사항을. 모든 친구들이 목소리나 신체 일부가 등장해야 돼요. 자기 모든 친구들이요. 그래서 만약 2분이 최소 분량으로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나레이션을 이렇게 4명이서 나눠서 꼭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 일부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줬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했고 자료조사는 필수겠죠.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하게 하고요. 그 다음 원격 수업 상황에서 촬영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당에서 저는 줌으로 수업을 하면서 촬영이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로 와서 촬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100% 유튜브 채널에 올리게 했고 단 겨울방학 전까지만 올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 편집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친구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고 이 모든 영상이 제출하기 전에는 모든별로 꼭 이거를 확인하고 최종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 제작한 영상이에요. 아까 그 스토리보드 보시면 위기 탈출 넘버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잠깐. 배드민턴 경기 중에 난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배드민턴 라켓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우리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실제 찾아가는 콘텐츠를 애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 자기 동네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찾아가는 쭉 찾아가는 길을 쭉 보여주면서 네, 콘텐츠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 배드민턴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까지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배드민턴장, 학교 근처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찾아가는 영상을 또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배드민턴장을 소개를 합니다. 네. 코트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용인시 실내체육관의 장점은 실내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과 바람의 영향이 없고 넘어져도 부상당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배드민턴화를 착용해야 하고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상갈중학교에서 용인시 실내체육관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갈중학교 네, 이렇게 쭉 알려주고 마지막 마무리까지도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특하죠? 이렇게까지 퀄리티 있는 영상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다양한 썸네일이며 아주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아이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반 안에서 다른 친구 모든 거를 보고, 우리가 항상 그 4가지 요소, 유익성, 개별성, 흥미성, 창의성,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까지 고려가 됐는지 한번 피드백을 한번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유튜브 채널에 직접 올렸어요. 상갈중 유튜브 채널은 체육의 맛이라는 채널이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이걸 다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약 100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배드민턴 한 3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축구, 농구 영상들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상들이 모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상갈중 배드민턴장 이거 보여주고 아이들이 지금 선풀 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본 아이들이 평소 배드민턴 흥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배드민턴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동네 주변에 배드민턴장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고 배드민턴을 학교 외에 공간에 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뻤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유튜브 콘텐츠들은 다 일반적인 콘텐츠들이지만 실제 우리 지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콘텐츠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요. 소감문을 이제 작성을 했어요. 소감문을 작성할 때도 이렇게 교사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는지 제안을 했고, 아이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유튜버가 다 되고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또는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겼다. 또 친구들 배드민턴장을 새롭게 알게 됐다. 뭐 다양한 소감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 영상 제작할 때 무료 어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어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체육의 맛이라는 채널을 만들 때 학생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이름 뭘로 할까? 우리 학교에서 채널 만들 건데. 그래서 학생 자치회 38명이 투표까지 해서 체육의 맛이라고, MSG 체육의 맛. 지금 검색해 보십시오.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만든 영상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대단한 프로젝트를 운영한 것 같고 다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온라인 수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둠 활동, 소그룹 모둠 활동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더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들하고 모둠 활동 안에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게임으로 관계 형성을 먼저 하고 모둠 활동을 시작했다면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고 실천하게 했는데 제가 35개 팀 거를 받았는데 유튜브 채널 올릴 때 다 걸러요. 거기서 저작권 뭐 측면이라든지 다 걸르거든요. 5개가 걸렸어요. 대부분 음원에서 걸렸고요. 그 아이들께 5개 걸렸다는 거는 역시나 아이들이 제작할 때 조금 더 디지털 시민성 관련해서 계속적인 교육과 실천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교사 피드백은 했지만 1대1 피드백은 했어요. 줌 켜놓고 패들렛 켜놓고 계속 1대1 피드백은 했지만 학생 간의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후반에는 학생들 간의 피드백을 조금 더 활성화시켰고요. 신체 활동은 사실 1학기 때는 신체 활동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등교했을 때 저희가 블록 수업이라고 했잖아요. 2시간 중에 1시간은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1시간은 계속 애들이 설계하고 촬영하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드는 콘텐츠는 내년도 교육과정에 연계해서 교사가 아닌 학생 친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아까 배드민턴 마지막으로 아까 배드민턴 그 동네 콘텐츠, 찾아갔잖아요, 장을. 근데 그 마을 배드민턴장에는 네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트가 없다라는 걸. 그래서 이런 그 생활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마련을 한다면 아이들이 좀 더 시민으로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체육 수업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도전하는 수업이었고요. 새롭게 도전한 수업이었는데 역시나 아이들한테 맡겨놓으면 아이들은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훌륭하게 배우더라 라는 걸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좋은 체육순환 연구에 자료 듬뿍 올려놨고요. 또 개인 요청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민찬 선생님 나와주세요.